네, MC 수민입니다. 저희 대한성형TV는요,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목적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공유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여러분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한 일부 유익하게 보셨나요? 저희 2부에서는요 유방 재건 수술 방법과 보형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리하여 2부에도 우리 전병준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1부에서는 즉시 재건과 또 지연 재건에 대해서 주르르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유방 재건 수술 방법과 보형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예전에는 이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이 전체를 다 절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방의 전체라고 할 때는 유방이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부위별로 다르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거고 구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뭐 피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유선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예전에는 피부랑 유선 조직 모두를 갖다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되어 온 것은 가능하면 실제로 치료에 또는 이후의 예후를 나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절제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남기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오고 있는데요. 결국 남겨지는 부분들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피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피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제를 했다면 이후에는 유두와 유륜의 일부를 포함한 부분을 절제하다가 지금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두를 남기고 유선 조직만 전부 제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제거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게 추세이고 또 바뀌었다는 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유방 재건 방법 중에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원래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그저 그냥 보형물 자체를 넣는 수술만 있다고 전 들었는데 요즘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꽤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방암 수술을 끝내고 나서 재건이라고 하는 과정은 유방암 수술 이후에 남겨져 있는 조직, 그 다음에 없어진 부분을 갖다 만들기 위한 방법들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없어진 부분을 갖다가 무얼로 채울 거냐인 거는 이제 보형물 또는 자기 조직이 될 거고요. 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절제가 이루어질 때 피부가 절제가 된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그 부분을 갖다 자기 조직으로, 자가 조직으로 재건을 할 때는 피부를 바로 채울 수가 있겠지만 보형물로 재건을 할 때는 그 피부가 모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직 확장기라는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조직을 확보한 다음에 보형물을 넣기도 하죠. 그럼 이제 보형물 따로 자가지방 따로 이게 아니라 보형물과 자가지방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피부가 다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 경우에는 없어진 유선 조직에 해당하는 부피만 채우면 될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만 쓸 수도 있겠죠. 또는 그 부피를 자기 조직으로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유두와 유준처럼 이렇게 피부가 절제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 경우에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제 뱃살 또는 등살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등살이나 뱃살에 있는 피부를 갖다가 없어진 피부 대신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지만 보형물의 경우에는 피부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확장기라는 추가적인 기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 유방 재건 수술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절제 수술이 대략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면 재건 수술의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 바로 넣는 경우라면은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릴 거고 조직 확장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자기 조직의 경우에는 등에서 가져오는 경우는 뭐 한 서너 시간, 그다음에 배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는 6시간 이상 소요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훨씬 배로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 보형 수술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용하는 보형물이 가슴 확대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이랑 같은 그 보형물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같은 그래요. 보형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확대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보다는 조금은 형태나 크기가 다를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원래 가슴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피나 모양을 더해서 모양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과 그런 구조물들이 다 소실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어떤 모양이나 크기를 맞추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형물은 크기와 모양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으로 유방뿐 아니라 이 유두도 절제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유두와 유륜 복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절제가 이루어지고 났었을 때 세 가지 정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한 가지는 문신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유두를 가지신 분 중에 한몰이신 분도 있고요. 또 유두가 크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신으로 유륜과 유두의 색깔을 달리하고 조금 잘 채색을 하면 어느 정도 입체감을 가진 그런 문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신만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반대쪽 1층만 수술을 한 경우 반대쪽에 유두가 큰 경우에는 그 유두의 일부를 잘라서 옮겨 붙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쪽 유두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러기엔 크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 받은 쪽에 있는 피부를 오려서 봉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려서 봉합한다는 건 어떤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집었을 때 네. 생기는 여유를 갖다가 실로 꼬매가지고 돌기를 만드는 건 거죠. 그래서 일종의 원기둥을 갖다가 만드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도안을 한 다음에 봉합을 통해 가지고 원기둥 만들듯이 모양을 만들고 나중에 상처가 다 낫고 난 다음에 문신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와, 우리 교수님 통해서 제가 오늘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새로운 사실도 많고 신기한 사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암 발생으로 인한 유방 재건술은 저번에도 다뤘듯이 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우리 보험 적용에 있어서 전절제술과 부분절제술의 이 차이도 좀 우리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015년 4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유방 재건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절제와 이제 부분절제,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선 조직가 가슴이 있고 흉벽이 있다고 했었을 때 요 가슴의 피부 뒤쪽에 유선 조직이 있을 겁니다. 이 유선 조직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 경우를 이제 부분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라는 하나의 어떤 치료가 되는 건 거고, 유선 조직을 전부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두와 유륜을 포함하기도 하고 유두와 유륜을 남겨놓은 채로 유선 조직만 제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전절제가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절제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고요. 전절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과거 오래전에 수술을 받으셨더라도 전절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재건을 받으실 때 보험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이 유방 재건 수술을 한 뒤에 제가 만약에 이제 아기 엄마예요. 그리고 이제 임산부인데 그럼 그 뒤에 모유 수유는 가능한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MC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서 가장 호발하는 암이고요. 30대인 경우도 많고 20대인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미국
의 경우에는 대개 6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둘의 패턴이 좀 다르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릴 때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 유선 조직을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전절제술의 경우에는 유선 조직을 다 제거를 하는 건데요. 유선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 유즙, 젖을 만드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절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재건을 받으신 경우에는 젖을 먹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건 수술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제 유선 조직이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요, 이 유방 재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사실상 우리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기까지 이렇게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자기 조직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보형물을 사용했더라도 보형물을 바로 넣은 경우, 또는 조직 확장기를 쓴 경우, 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땐 대개 한 달 정도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체적으로 온전하게 한 달이라고 했었을 때 그 전과 동일한 상태라고 생각하시긴 어려울 듯 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로 복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는 한 달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 재건술과 관련해서 우리 전병준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잘 듣고 왔는데요.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수술 전후로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재건술과 관련해가지고 이 마지막으로 어떤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생각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나간다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 일이 더 이상 진행될 것 같지 않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저는 이제 진단 받으실 때부터 치료를 받으시고 재건이 끝나고 저를 이제 떠나실 때까지 뵙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상기하고 이제 눈시울을 붉히시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끝이 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환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잘 견뎌나가고 또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굉장히 세상 스윗한 전병준 교수님과 함께 이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즐거우셨나요? 예,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고 MC님께서 말씀 잘 이끌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나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가시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100명. 저희 100명 확보했습니다. 이게 찍혔어요. 여러분들께서 증인이세요.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또 뵙겠습니다.